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맡게 된 임채정 위원장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을 통하여 녹화 중계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박병석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아까 안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순서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 통합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국민 통합의 길이 제도로서는 개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오늘 두 발제자들께서 그동안 이 정치개혁과 개헌 문제에 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합위원회 활동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분과 의제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현직 의원님 두 분을 모셔 말씀을 듣고 위원님들 간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정치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오늘 발제해 주실 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님이십니다.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입니다. 오늘 정치개혁 방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이제 간단하게 메모한 자료인데요. 참고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보궐선거가 있어서 제가 또 민주당 최고위원 지도부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민심을 못 얻은 거에 대해서 또 반성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또 지금 오늘 이 자리는 또 단순히 최근에 이런 정치 상황과 최근 국정 운영 우리 당 운영에 대한 정도의 평가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의 구조와 근본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을 안 드리는 거 양해를 해주시고요. 최근 상황까지 포함해서 제 고민의 정리를 한번 해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를 뭐라고 보느냐?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 이제 졌습니다만 선거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선거에서 이기는 정치가 우리 정치의 목표가 돼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보니까 선거에서 이기는 정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해야 된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는 상당히 능력 있는 정당이었습니다. 지난 한 7, 8년 동안. 그런데 꼭 이번 보궐선거가 모든 거를 표현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게 하루아침에 뒤집혀질 수 있다는 것은 이게 그 결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정당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이제 좌우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거를 최근 몇 년 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를 넘어서서 지난 민주화 이후에 30년 그러니까 87년에 30년 우리 한국 정치를 결산해 보면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는 양쪽 당이 다 해봤어요. 그런데 양쪽 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 다 해봤는데도 국민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측면에서는 별 변화가 없는 점, 이게 우리 정치가 여야를 떠나서 같이 고민해봐야 될 주제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 정도 사례를 들어보면 이 부분은 저 박명진 교수님이 연구를 많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같은 게 좀 더 많이 토론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던 말씀 이어서 드리면 지난 30년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보건, 의료, 노인복지 이렇게 민생이 좀 바뀐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프라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개 민생 그러면 크게 보면 대개 세 가지: 일자리, 그다음에 집, 그다음에 교육, 이 세 가지인데요. 물론 이것도 많이 변화는 있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일자리 양극화가요. IMF 이전 90년 김영삼 정부 때 대기업이 100이면 그때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80이었습니다. 지금 대기업이 100인데 지난 20대 국회 때 제가 통계하고 21대 국회 또 더 심해져요. 지금 52, 54 이렇습니다. 심지어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한 3분의 1까지 4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일자리 분야에 있어서 일자리 양이나 질이나 이런 점에서 과연 우리가 GDP 성장만큼 과연 개선됐느냐? 상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민생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뭐 주택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사람이 집을 구할 수 있는 연도 뭐 어떤 방법과 지금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집값이 오른 걸 보면 더 어려워진 거고요. 교육도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아직도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주입식 지식 위주의 교육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아이들이 시달리게 되는. 그래서 과연 민생의 변화에서 우리 정치가 얼마나 과연 성과를 내고 있느냐 하는 점이 우리 문제의 어떤 초점이다,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게 된 이유를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양극화, 정치 양극화가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양상이죠, 원인이죠. 이제 승자 독식이 되게 되고, 그래서 승자 독식을 하게 되니까 결국 적대 정치와 적대 정치를 위한 포퓰리즘이 우리 정치의 큰 축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콜로세움 민주주의란 말로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러니까 함성은 있는데 이 합리적인 공론은 별로 없어요. 그 다수의 결정은 있습니다, 언제나. 그 다수의 결정은 있지만 좋은 결정은 별로 없는. 그 원래 우리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다수 결정, 이 민주주의만 가지고 성립된 게 아니고 공화적 결정. 그래서 좋은 결정을 지향하는 게 결국 대의적 어떤 그 의회 구성의 본질인데 그러한 민주공화국의 장점들이 별로 안 살아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맨날 대결과 교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결국은 경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왜? 별로 변화가 안 돼요. 혁신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사회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이 양극화 문제와 연동이 돼 있는데 관료화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정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또는 이게 20, 30대가 또 이제 그 반발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치가 관료 주도의 엘리트 민주주의, 엘리트 정치, 이거 정치와 행정이죠. 그래서 되게 보면 저도 국회 와서 상당히 이제 한계를 느끼는 게 이 단기적 실적 중심의 행정이 정치를 주도하고 있어요. 뭐 정책이든 입법이든 예산이든. 우리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24번을 뭐 땜질식 처방을 했다. 되게 이제 그런 비판의 뭐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입법도 제가 보면 대개 보면 기본 방향에 대한 구조를 개혁하거나 제도를 개혁하거나 큰 국정을 기획하는 입법은 다 행정부의 정부 입법입니다. 또 재정법, 기본법 이런 거 다 정부 입법이에요. 대부분 의원 입법 보면 대개 의원 한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선하는 거 정도지 크게 일자리 문제, 노동 양극화 문제, 고용 안전망 문제 또는 뭐 한 10년 정도 거쳐야 될 어떤 교육의 개혁 문제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공론의 주제가 잘 안 됩니다. 정당과 의회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정치가 결국은 관료 정치의 양상을 띠게 되면서 결국 그러면 정치는 뭘 하냐? 집행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 정치와 정당은 결국 선거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과 뭐 시도지사와 그리고 시장을 장악을 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지지자들과 우리 국민들의 뜻을 우리는 실현한다. 사실은 그 이후에 4년 동안의 집행이 제대로 지휘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별로 자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치의 원래 본래 기능이 사람을 공천해서 당선시키는 것도 있지만 정책을 추천해서 정책을 실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중장기 국정의 기획이라든가 이 기획을 만들어내기 위한 민주적 소통이라든가 반드시 기획을 하려면 합의가 돼야 되니까 이 사회적 합의 기능, 이게 원래 정치의 본래 기능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치에서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은 저는 크게
결국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민주성을 강화하는 거라고 봐요. 그 현재 있는 엘리트 민주주의, 관료 민주주의는 원래 민주공화국의 본래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 대표 민주주의가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처방인데 이 집행, 행정이든 사법이든 이 집행 주도의 관료 민주주의에서 정당과 정치가 주도하는 대표 민주주의로 어떻게 변화할 거냐. 이 단기 실적 중심의 이런 정치와 정당의 담론에서 중장기 국정 기획이라든가 소통과 사회적 합의 이런 것이 정치와 정당의 공론의 쟁점이 되는 이런 정치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정치를 위해서 한 3가지 정도에 대한 개인적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정부가 좀 변화돼야 된다. 민주적 정부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에 대해서 국정의 정무적 지휘 감독 기능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제의 한계는 있지만 대통령제든 의회제든 기본적으로 국민 주권을 표현하는 방식이지 그게 관료 주권 또는 관료에게 위임하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구성을 대통령이 중심이 되면 대통령제고 의회가 중심이 되면 의회제가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정부 구성을 대표들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정무적 지위가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대통령제가 그래서 이제 개헌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개헌 특위도 우리 박병석 의장님 모시고 열심히 해봤는데 저는 가능한 한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의 분권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현장에서 부딪힐 때 일단 의원들한테서 딱 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벽이 의원 개인의 기득권이면 돌파해 보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정당과 의회를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권력의 이동에 대해서 헌법적 이동에 대해서 되게 반대가 심합니다. 그냥 한 사람 뽑아가지고 이 한 사람한테 책임을 맡겨놓고 이걸 감시하자. 이거 감시하는 게 훨씬 더 명쾌하다. 이 300명 감시하는 게 복잡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의회제로 가는 것이 선진 정치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보는데 국민을 거슬러서 헌법적 결단을 할 수는 없는 거. 헌법이라고 하는 국민의 합의거든요. 이게 지성의 어떤 결론이 아니고 국민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대통령제 하에서 어떻게 하면 더 민주적으로 바뀌느냐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좀 드리는데요. 기존의 대통령제가 사실 어떻게 대통령 개인 중심의 대통령제, 비서실 중심의 대통령제였다면 이제 정당 기반의 대통령제로 좀 변화되는 정도, 그런 정도의 민주적인 변화는 필요하지 않냐. 그런 정도만 해도 저는 변화가 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핵심이 현재 있는 우리 정부의 핵심적인 문제는 비서실 정부라는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비서실 정부를 국무위원 정부로 바꿔야 된다. 이 국무위원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결국 정당 기반의 정당 정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있는 국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재헌헌법 때는 국무위원회가 의결기구였어요. 그 실제로 국무위원회가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보좌하는 어떤 국민적 합의의 그런 총화 이런 헌법적 기능이 있었는데 박정희 정부 때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제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심의 의결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 보좌기구인데 비서실만도 못한 보좌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저도 노무현 대통령 모시면서 5년 동안 있었지만 이 비서실 중심의 이게 옛날 조선시대 따지면 6조 직계제입니다. 6조를 승지부에서 이게 통할하는 그러니까 의정부 같은 이 조정의 중론기구는 별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지금 있는 대한민국 경제 규모, 이 사회 갈등 수준을 감당을 못합니다. 이게 박정희 정부가 처음에 이 차관 들여와서 배분하는 수준의 그런 식의 경제개발 수준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비서실 중심의 관료 체계를 6조 직계제처럼 짓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의회제로 가면 이제 의회가 중심이 돼서 정당이 참여해서 뭔가 정부 구성을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국민 신뢰가 안 돼요. 그렇다면 적어도 현재 있는 국무위원 제도를 조금 더 실질화시켜서 대통령 보좌 기능을 실질적인 보좌 기능을 비서실 기능을 대체하는 국민들에게 공개돼 있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정무적 지도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래서 총리를 두고 부총리를 한 6개 분야의 부총리를 둬서 한 7명 정도의 총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을 대체하는 기능을 해서 여기서 장관에 대한 인사 추천도 실질적인 재청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게 뭐 대통령 권한을 침해한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이걸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 2004년도에 실천을 했었습니다. 뭐 개헌이 아니고 실제 이해찬 총리, 정동영 안보부총리, 김근태 사회부총리, 이현재 경제부총리 해가면서 그때 얘기가 기본적으로 총리와 부총리들이 내각을 지휘해달라. 정치 지도자들이 내각을 지휘하는 게 우리 헌법 정신에 맞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꽃을 피우진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행정부에서 고위공무원단의 개방직 확대.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이미 50% 고위공무원단의 개방직을 했다가 이것도 역시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이 개방직이라는 게 정치인들, 어공들이 가서 무슨 자리 차지한다, 역관제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실제로 시험 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까지 가는 건 좋지 않아요. 현장에 있는 분들, 시험 봐서 참여하는 분도 한 반 되고 현장에 있는 기업 현장이든 아니면 민생 현장이든 현장에서 전문성을 익힌 분들이 그 행정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사회 간부들이 언론 칼럼니스트도 하다가 대학 교수도 하다가 보좌관도 하다가 국회 입법 전문위원도 하다가 이 노동 유연성이 되게 강합니다. 엘리트들 간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번 딱 입직을 하면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위직에 있어서는 이런 식의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행정부의 개방직 확대가 이런 정무적 지휘 기능을 좀 확대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중장기 국정기획은 정당이 좀 담당하고 국정현안은 총리, 부총리, 장관 이 정무적 지휘관들이 좀 실질적으로 지휘를 책임지는 이런 국정 체계를 좀 하게 되면 대통령제 하에서도 저는 새로운 민주적인 변화가 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 국정기획을 위해서는 대통령제를 중임제로 바꾸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임제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국정기획이 구조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권력 분산, 입법권, 예산권, 감사권 이건 뭐 헌법 논의 때마다 매번 나오던 얘기니까요. 인사권에 있어서는 현재 있는 장관 인사권, 내각 인사권을 조정하게 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헌정의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건 의회제로 이동할 때 이제 검토해 볼 얘기고 현재 있는 헌법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인사 추천 시스템을 보다 더 민주적으로 해서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이 대법원장을 낙점하는 이런 시스템은 이제 벗어나야 된다. 검찰총장 문제, 뭐 경찰청장까지도 공영방송 사장 이런 정치적 고도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헌법기관장 내지는 어떤 권력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추천 과정을 공론에 의한 추천 절차로 바꿔서 대통령의 최종적인 임명의 정당성을 좀 보강해야 된다. 이런 점이 이제 민주적 정부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고요. 민주적 국회를 위해서는 입법권이 강화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입법권이 지금도 강하죠. 입법권이 모든 권력의 가장 본질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있는 입법권이 특히 의원 입법권, 정당 입법권이 너무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입법권으로 치중돼 있다. 좀 더 국정 기획에 관한 중장기 국가 전략에 관한 그런 입법, 뭐 재정법이라든가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입법권으로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 민주성을 강화해서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지금 원내대표 중심의 이 국회 운영을 상임위 중심으로 바꾸는 게 진짜 이거는 빨리 결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에 보면 국회의원들의 이 법적인 회의체는 되게 존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의체가 기반을 해야 될 민주적 터전, 공론의 터전이 약합니다. 그 청원이라든가 입법청문이라든가 공론조사라든가 이런 식의 현장과의 소통 위해서 소위나 상임이나 본회의가 의사결정을 해야 이 대표 공론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 전문가 공론, 시민 공론의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대표 공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맨날 소수는 다수에 대해 독재라고 비판하고 그리고 이게 여론에 의해서 또 뭐 압박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다수의 결정이 이 좋은 결정이라는 신뢰를 못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 공론이 전문 공론, 시민 공론의 이 기반 공론이 확대돼야 된다. 이런 점이 좀 필요하고요. 대표성 강화가 매우 필요한데 이 부분은 결국 선거제도의 문제입니다. 선거제도가 지금 1등 뽑는 선거제도로는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모아놓는 기능은 있지만 훌륭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장관 했다, 뭐 국회의원 많이 했다. 그래도 지들끼리 알아서 뭐 짬짬이 한다. 이 불신을 깰 수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다양성에 가능한 한 버금가는 그러한 다양성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장제원 의원님하고 고민도 많이 했지만 저는 연동제라고 하는 논쟁 때문에 사실 이게 좀 묻혀버렸는데 대표성이 강한 다양성 선거제도, 저는 그게 한 1대1 150대 150 정도의 권역별 비례제만 해도 저 연동제만큼은 비례성이 높진 않지만 다양성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갖고 있는 이 상호 견제 기능과 상호 보완 기능 정도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정부든 국회든 변화시켜 나가려면 정당이 바뀌어야 돼요. 결국 이거를 주도해 나가는 거, 국민의 위임을 받는,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건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정당 주도의 국정기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입법도 정당 주도로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 총선 공약을 캠프 중심의 대선 공약 이거 좀 없애자. 캠프가 아니고 대통령 후보를 뽑는 날 그 정당의 대선 공약도 결정을 거기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대선 공약을 결정하는 정책 전당대회를 같이 여는 그런 당원을 만들자, 이렇게 좀 저희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정당이 국정 운영에서 이 방향과 기획을 해나가고 이거를 대통령 후보가 수행을 하는 거가 돼야지, 후보가 돼가지고 캠프 모아가고 교수들하고 작전 짜고 인수위 만들고 그래서 비서실 중심으로 가고 결국 정당이 4년 내내 소외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대통령의 권력이 센 것 같지만요, 1년 한 반 지나면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관료한테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4년 내내 정당에 의존해서, 정당에 의존하면 정당은 또 국민한테 가잖아요. 결국 국민한테 의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훨씬 강력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당 중심의 정책 합의를 제도화하자는 제안도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연정협약이라는 걸 하는데 의회제에서, 우리가 의회제는 아닙니다만 여야정 정책협의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가동을 해봤는데 적어도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대통령 후보도 공약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여야 정부, 대통령이 함께 이번 대통령 선거의 국민의 공통분모는 1번부터 20번까지다. 이거는 합의하자. 그럼 이거는 공동으로 실천을 우선하자. 이런 합의 정도를 3개월 안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논의를 한번, 이거 제도화되면 좋고 아니면 뭐 그냥 불문제도로 한번 이런 운영을 정치 지도를 결단해서 하면 3개월 동안 여야가 대통령 선거에서 공통공약, 공통의 민심은 국민을 공표해서 이거는 우리가 같이 국회와 대통령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이견이 있는 정책에 대한 대화와 타협도 저는 훨씬 더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정당의 정책 역량이 지금 의원 갖고는 안 됩니다. 의원은 정책 전문가가 아니고 대표입니다. 이 대표를 뒷받침하는 정책 전문 역량이 너무 없어요. 지금 77명이에요. 정책연구위원이 정당 소속에. 이 중에 절반은 당직자입니다. 상임위에 1명씩 들어가 있어요. 저는 미국이 상임위별로 60명이 정당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800명이 하원에 배치되어 있어요. 대표 말고, 의원 말고 정책 전문가 최소한 우리 정도 수준에서 300명 정도가 상임위 한 10명 내지 15명 정도의 정당 소속 정책 전문가들이 활동을 해야 그 사람들이 그 상임위의 입법 활동, 정책 활동, 또 대정부 견제 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 그 정당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제도적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하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신 흔적이 여기하게 드러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제원 의원님께서. 예,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병석 의장님과 또 임채정 의장님, 또 제가 부산에서 늘 따르고 모셨던 우리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늘 남이 하면 시간이 길어 보이는데 제가 하면 긴데도 짧게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토론회 주제 발표를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서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저보다 훨씬 정치 경험과 경륜과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과연 고민했던 지점들을 풀어놓는 게 맞느냐라는 걱정이 하나 됐었고요.
두 번째는 이 정치 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전제 사항으로 개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또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켜야 되는데 그 현재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촉발시키는 것이 맞는가, 현실 정치인으로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미 대선 레이스는 시작됐고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대선 전국에서 과연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이 정당한 건가, 또 이 현재의 전국을 너무 어지럽게 하는 건 아닌가, 또는 시작된 대선 레이스를 틀을 흔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요. 오늘은 어떤 실현 가능성보다는 이상적인 어떤 그런 지점에 있어서 좀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10개월 남은 이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를 촉발해서 전국 자체를 이 개헌의 논의로 소용돌이에서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정치위원회에서는 선거제도 협상 과정에 제가 정개특위 간사를 임하면서 왜 실패를 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게 문제가 있었고, 또 완벽하게 실패로 끝난 이유에 대해서 실체적 경험담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 정치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상적인 어떤 제 생각을 조금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18대 때 40살 때 참 우리 김용호 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청운의 꿈을 안고 대한민국 정말 한번 제대로 발전시켜보고 민생 한번 챙겨보고 반듯한 나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530만 표 이상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그 공간 위에서 제가 18대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500만 표 이상 국민들의 민의가 수렴됐다라고 하면 최소한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잘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원구성부터 시작해서 아마 18대가 원구성을 가장 늦게 한 국회였을 겁니다. 아니, 그 대통령이 시작하자마자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 국회는 다음 대통령을 먹기 위한, 다음 대통령을 쟁취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그때부터 벌이고 있다는 거죠. 야, 어떻게 이래가지고 우리 국회가 어떻게 생산적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상 비춰보니까 이렇게 적대적으로 싸워야지만 이 정부가 실패를 해야만 다시 이 정당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이 구조가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한 명 한 명의 역량이나 경험이나 소신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 내에서 반영하고 투영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아니더라. 저 자신도 집단화돼 가지고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그 편을 들 수밖에 없었고, 상대는 이명박 정부가 잘못되기 위해서 공격하고 싸우고, 그래서 의원 개개인의 어떤 입법 활동, 의정 활동 또는 헌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당원 중에 우두머리들이 모여가지고 이 권력을 잡기 위한, 대통령을 잡기 위한 난투극을 벌이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적대 정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돼 왔다는 것이 제가 이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승자독식 제도가 분명히 있는 거다. 권력을 잡은 자가 선이 되고 권력을 놓친 자는 악이 돼서 이 선악의 프레임으로 가는 이런 적대 정치, 이 적대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그 분노를 통해서 공생관계를 이루는 이러한 정당 제도,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벌써 정치권에 뛰어든 지가 벌써 원외 4년을 포함하면 14년째더라고요. 1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다양화된 우리 국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다양화되어 있는데, 그 다양화된 국민들의 요구를 의회 내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거는 양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번 정개특위에서의 선거제도 합의마저도 불가능해지는, 그래서 아주 기형적 제도가 나타났고 그 기형적 제도는 선거를 통해서 위성정당이라는 참 웃지 못할 시대의 사건을 우리 정치 역사가 만든 거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제도적이나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처럼 보여도 내용적으로 민주주의가 안착되거나 성숙된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치 개혁을 끌고 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먼저 해봤는데,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정당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 선거제도 이거를 뛰어넘어서 정당이 개혁하고 정당이 변화하고, 저는 이것이 우리 정치의 모든 문제점들을 저는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다. 정당 민주주의의 실현이 그나마 제도적인 변화나 개헌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사실상 정치를 해보면요 아시겠지만은 제왕적 당대표, 제왕적 원내대표, 양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4명과 대통령 5명만 있으면 대한민국 정치 다 끌어가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거수기고 그냥 거기에 쫓아갈 수밖에 없고, 또 공천권으로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의 말이 당론이 됩니다. 당대표가 매일, 뭐 매일은 아니죠, 일주일에 2-3번 정도 최고위원을 하면서 한 얘기가 당론이에요. 우리는 그 당론을 귀로 듣고 뉴스로 듣고 아 당의 기류가 일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은연중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의원총회라는 것은 그것을 추인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다. 저는 공천권의 문제. 그러니까 극단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반복되고, 또 하나는 강제적 당론이라는 이런 굴레.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소신이나 개인의 철학. 예를 들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당선되고 첫 추경을 했어요. 사실상 인수위도 없는 대통령이 예산을 조정함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첫 추경까지도 반대 정당이, 얼마 전에 야당이 돼서 국민으로 심판을 받은 정당이 이것을 반대하고 퇴장을 해버리는데, 저는 나갈 수가 없어서 앉아 있었거든요. 혼자 앉아 있으면서 혼자 찬성 버튼을 눌렀어요. 바로 당에서는 원내대표 입으로 제명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후로 저는 당에서 왕따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 그때 공무원 증원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거든요. 공무원 증원, 우리가 여당일 때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1,300명 늘리겠다는 거 400명으로 줄였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그러면 국회의원이 왜 필요하냐? 정당만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당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정당 민주주의의 안착이 우리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를 끊어낼 수 있는 시작이다, 저는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중앙당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고비용 정치, 중앙당에서 사실상 당비라든지 정당 보조금 대표가 닿습니다. 우리한테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 당비나 또는 우리 정당 지원금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정당이라는 게 조직, 홍보 이런 쪽에 거의 다 예산이 집행되고 밥값이라든지 이런 걸 집행되는 것이지, 정책이라는 파트에 얼마나 고급 인력들을 많이 우리가 그 비용을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고비용의 중앙당 제도, 이거 한번 원내 중심 정당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앙당이 강화돼 있다 보니까 당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뽑히게 되고 제왕적 당대표로 군림하게 되고, 이분에게 공천권이라는, 참 국회의원의 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이런 제왕적 당대표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당을 폐지하고 정당대 의장이라든가 전국위원회 위원장 정도가 명목상의 대표를 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국식 이 정당제도라는 걸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같이 아울러서 공천제도, 이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 공천심사는 그 신청자에 대한 검증 기능만 하고,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게 물론 물갈이라는 부분,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저는
한 명 한 명 국회의원들이 경험과 어떤 철학과 소신을 이 의회 내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하면 물갈이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의정 활동을 반영해서 100% 우리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경선을 통한 상향식 제도, 이것을 안착하고 더불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어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의회 제도를 만든다면 소신 있는 의정 활동 속에서 양당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러면 중도에 있는 의원들끼리의 어떤 컨센서스가 사실상 국회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천제도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공천 피해자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지점입니다. 또 지역위원장 제도도 국회의원이 맡는 게 맞느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성주입니다. 지역구 가면. 그 성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인들이 도저히 경선으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지역위원장을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현역 의원이 맡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천제도를 완전히 국민에게 돌려드린다? 그거는 한 명의 국회의원이 들었으면 영원히 해먹으라는 얘기가 똑같기 때문에 지역위원장도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는 그런 당원이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지역위원회를 위원회, 그야말로 사무실 이런 것 고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좀 위원회에서 공정한 경선을 관리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없겠느냐. 마지막으로 하는 게 강제적 당론입니다. 정말 이 당의 근본적인 이념, 철학, 예를 들면 안보 문제라든지 국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강제적 당론이 아니라 권고적 당론, 그리고 당론이 없이 본회의에서 자유투표 맡기는 이런 형식으로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내 소신은 이겁니다라고 국민에게 얘기할 수 있는, 한 표 한 표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강제적 당론 폐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내대표도 제왕적 원내대표가 아니고 여야 협상이라는 게 크게 필요 없는 아주 첨예한 법안에서만 원내대표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한 명 한 명 의원들의 생각들이 모여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양당제든 삼당제든 다당제든 간에 그런 것들이 그런 합의를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모임이나 포럼이나 연구단체를 통해서 함께 의논하고 머리를 맞댄다면 정말 이러한 적대적 정치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문호를 더 넓게 개방해서 벽을 낮추고 내가 이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투표권을 확보할 수, 물론 역선택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문제는 되지만 정당의 담장을 낮추는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정당 민주주의 안착, 내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권력 구조의 개편 문제나 선거제도의 개편 문제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 우리 정치가 문화적으로 이걸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을 먼저 하는 정당이 저는 국민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드리면 권력구조 문제입니다. 사실 권력구조 문제는 제가 소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30살 때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정치 재전망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그 책 속에 많은 소장 교수님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권력을 분점하는, 그래서 분점 속에서 합을 만들어내는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걸로 하고요. 혹시나 또 현행 대통령 제도에 대해서 또 뭐 이런 그 변화에 대한 문제가 촉발될 것 같아서 제가 다음 기회에 제가 주제 발표를 주신다면 저의 소신을 좀 말씀을 드리고, 현행 대통령 제도, 저는 이거를 가지고도 대통령의 리더십의 변화, 이거를 통해서 협치와 상생이 가능하다. 대통령의 협치에 대한 마인드, 의회 존중할 리더십, 법과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국정 운영, 또 국회 인사청문회를 정말 존중하는, 또 정당을 대통령이 예속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의, 이게 사실 인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이거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현행 대통령 제도 속에서 대통령께서 이러한 상생과 공생과 공존의 리더십을 발휘해 준다면 차기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실현해서 우리 정치가 좀 한 단계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선거제도 개편, 저 사실은 뭐 김종민 의원님하고는 사실 뭐 많은 얘기를 나눴고 제 개인적인 소신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 있습니다. 저는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승자 독식 문제, 사표 방지, 의회 내에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의회 내에 다양한 국민들의 다원화된 욕구들을 의회 내에 반영해서 소수의 목소리라도 국회에서 들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 이들의 목소리가 의사 일정이라든지 법안 통과라든지 이런 것에 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선거제도는 개선할 이유가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이 지역 대표성과 비례성 이 강화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상하원 제도를 도입하는 필요성 저는 있다고 보고요. 지금쯤 되면 또 비례성을 늘리고 소수의 의견들을 국회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조금 늘리는 그런 결단. 이 국민들이 근데 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면서 이런 것들을 국민에 설득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거제도는 지고지순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선거제도를 개선하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개혁하자 그래서 내 말이 무조건 옳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지고지순한 선이고 그거를 구현해야만 우리 국회가 발전된다라는 그런 독선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형적인 하지만 허접한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었거든요. 반연동, 반반연동, 4분의 1쪽짜리 연동형 제도라는 기형적 제도가 선거학의 프레임 속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권한 축소, 또 권력의 분점, 또 의회 내 비례성 강화 이런 것들을 여야가 대승적인 협상, 또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자세, 또 유연성을 발휘해서 노력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차기 대선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정치적 이행을 떠나서 제가 소신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또 소신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정당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여서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의회 내에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완성도 높은 정치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국회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